화려한 동생을 재벌계 시집 보내려던 계획은 상대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소문이 돌자 물거품이 되었죠. 동생은 더러운 걸레라도 보는 듯 결혼을 거부했고 그 더러운 자리는 언제나처럼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어차피 시집 갈 데도 없는데 그 거지한테 딱이잖아? 그렇게 저는 얼굴도 모르는 빈털터리 남자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식 날 가족들은 보란 듯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고 저는 텅 빈 예식장을 홀로 지켜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북촌의 낡은 옥탑방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생은 제 초라한 행색을 비웃으며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언니, 설마 이거 사려는 거야?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내가 5만 원이라도 보태줄까? 모멸감에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제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는 액정을 들여다보며 경멸하듯 말했죠. 어디 보자. 그 백수 남편이 얼마를 보냈을까? 5만 원? 10만 원? 하지만 다음 순간 동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50만 원이 아닌 5억 원. 그리고 그 아래 제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0을 몇 개 더 붙였네요. 남는 건 당신 비상금으로 써요.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의 카나는 모두 연극이었고 시댁의 몰락은 배신자를 잡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결혼이 사실은 제 인생 최고의 기회였다는 것을요. 이제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모든 이들에게 빚을 갚아줄 시간입니다. 가장 우아하고 가장 철저하게. 내 인생은 언제나 동생, 서윤아를 위한 들러리였다. 마치 연극 무대 위 화려한 조명을 받는 주인공을 위해 존재하는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유나가 분홍색 원피스를 원하면 나는 낡은 티셔츠를 입어야 했고, 유나가 마지막 남은 과자 한 조각에 눈독을 들이면 내 손에 들려있던 과자는 어느새 동생의 입으로 사라졌다. 언니니까 양보해야지. 엄마의 이 말은 나에게 내려진 벗어날 수 없는 주문과도 같아다 싶다. 저항은 언제나 더 큰 상처로 돌아왔기에 나는 일찌감치 체념을 배웠다. 내 몫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였을까? 10여 년 전 그날 한강 둔치에서 유나가 물에 빠졌을 때 나는 그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의 비명과 아빠의 당황한 고함 소리가 여름날의 매미 소리처럼 귓가에 윙윙거렸다. 유나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발은 시멘트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흙탕물 속에서 유나를 끌어안고 무트로 나오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우리 집의 성역이 되었다. 아빠는 유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며 그를 하늘처럼 떠받들었다. 당시 국내 굴지의 건설사였던 JW그룹 강태준 회장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아빠의 눈빛은 존경을 넘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아빠의
작은 부품 회사는 JW 그룹이라는 거대한 동아줄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버지 사이에서 굳건한 약속이 맺어졌다. 유나와 지훈의 혼약. 우리 유나는 복덩이야. 어릴 때부터 귀티가 흐르더니 결국엔 재벌가 며느리가 될 운명이었던 거지. 엄마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 옆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정작 그 약속의 빌미가 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저 동생의 화려한 미래를 묵묵히 지켜봐야 할 배경일 뿐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나는 평범한 중소기업의 대리가 되었고, 유나는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며 온갖 명품을 휘감고 SNS에 자신의 일상을 전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강지훈 씨는 경영 수업을 받으며 JW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려왔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한 것은 증권가의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서 대리, 들었어? JW 그룹, 말이야. 무리한 해외 투자 실패로 유동성 위기래. 곧 부도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 점심시간 동료가 던진 말에 나는 애써 태어난 척 국물을 떠먹었다. 하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미쳤어? 내가 왜 그 빈털터리랑 결혼을 해? 아빠, 제정신이야? 유나가 값비싼 크리스털 화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악을 썼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들이 마치 우리 가족의 균열을 보여주는 듯했다. 유나야, 진정해. 아직 소문일 뿐이야. JW 그룹이 어떤 회사인데 설마 하루아침에 망하겠어? 엄마가 유나를 달랬지만 유나는 코웃음을 쳤다. 엄마는 세상 물정도 몰라? 지금 주식이 반 토막도 더 났어. 강지훈 게 이제 그냥 거렁뱅이라고.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의사 변호사 만나는데 나더러 쪽팔리게 그런 놈이랑 결혼하라고. 죽어도 못해. 아빠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JW 그룹에 부품을 납품하며 겨우 회사를 키워온 아빠에게 JW의 몰락은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빠는 강 회장과의 약속을 깰 수는 없다고 했다. 그 약속은 단순한 혼담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아빠의 사업을 지탱해온 신뢰의 증표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가족들의 싸움 소리를 들었다. 유나의 울음소리, 엄마의 한숨, 아빠의 고뇌. 그 누구도 나에게 와서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처럼 이 집안의 소란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었다. 며칠 후 아빠는 나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다. 굳게 닫힌 서재 문 너머로 유나의 앙칼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럼 언니를 보내면 되잖아. 언니는 어차피 시집갈 데도 없는데 그 거지한테 딱이지 않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서재 문이 열리고 아빠가 지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열리기 전 나는 이미 내게 내려질 운명을 직감했다.
연우야. 아빠는 차마 내 눈을 보지 못하고 헛기침을 했다. 네가 유나 대신 시집을 가야겠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걸린 듯 숨이 막혔다. 왜 나여야 하냐는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물어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했다. 언니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해해야지. 수십 년간 들어온 그 지긋지긋한 레퍼토리. JW 그룹이. 지금은 어렵지만 강 회장님은 분명 재기하실 분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해. 이건 우리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아빠는 장황하게 이유를 늘어놓았지만 그 어디에도 내 인생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나는 그저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고 철없는 동생의 앞길을 터주기 위한 대체품일 뿐이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나는 과연 딸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편리한 도구였을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빠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울었다. 그렇게 내 결혼이 결정되었다.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로. 사랑도, 기대도, 미래도 없는, 오직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나의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약속은 유나를 위한 운명이었지만 그 책임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내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서재의 무거운 공기는 거짓말처럼 가벼워졌다.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사업가의 냉혹한 그림자는 잠시나마 아버지라는 희미한 가면 뒤로 숨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위에 찾아온 고요함과 같았다. 서재의 문을 열고 나오자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던 유나가 벌떡 일어섰다. 내 얼굴과 그 뒤에 선 아빠의 표정을 번갈아 살피던 유나의 눈이 이내 승리의 빛으로 반짝였다. 됐어. 아빠, 된 거지?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유나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안도감이나 고마움이 아니었다. 마치 성가신 벌레를 쫓아낸 듯한 후련함, 그리고 나를 향한 경멸이 섞인 동정심이었다. 어머, 어제 언니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내 신랑 양보까지 해줬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나는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말했다. 그 손길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아, 아니다. 이젠 이 언니 신랑이구나. 뭐지 어쨌든 언니한텐 그게 더 어울려. 가난한 살림 같은 거. 그것이 동생이 나에게 건넨 위로의 전부였다. 부엌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엄마가 과일 주스를 들고 나왔다. 엄마는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지만 그 눈은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연우야, 엄마 마음 알지? 유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잖아. 저렇게 예쁘고 고운 애를 어떻게 고생시켜? 고생시키면 금방 병나. 엄마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어리고 약하지 않아서, 예쁘고 곱지 않아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해도 괜찮다는 뜻이었다. 넌 마디니까, 든든하니까. 엄마는 우리 연우 믿어. 마디라는 단어, 든든하다는 칭찬.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훈장이 아니라 평생을 짊어져야 할 족쇄였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내 감정, 내 인생은 이 집안의 안녕과 유나의 행복을 위한 제물로 이미 버린 후였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를 되찾았다. 유나는 다시 명품 쇼핑백을 거실에 늘어놓았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며 SNS에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아래에는 다시 행복, 일상,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태그들이 보란 듯이 달려 있었다. 그 평화는 철저히 나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준비라고 할 것도 없었다. 아빠는 강 회장님과 통화하며 모든 것을 최대한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르기로 합의했다. 내가 그 통화를 우연히 엿들었을 때 아빠는 마치 재고품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다. 예, 강 회장님. 그럼 예식은 다음 주 주말로 하죠. 요즘 아이들처럼 스튜디오 촬영이니 함이니 그런 건 다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가 워낙 소박한 걸 좋아해서요. 소박한 걸 좋아해서. 나는 쓴웃음을 삼켰다. 만약 결혼하는 사람이 유나였다면 아빠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예식장을 잡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보내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서연우였기에 나의 결혼은 그저 조용히 치러야 할 의무에 불과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던 날 엄마와 유나는 동행하지 않았다. 아노, 딱이야. 엄마는 유나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좀 쉬어야 한다고 했고 유나는 그런 촌스러운 드레스는 보고 싶지도 않다며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결국 나는 혼자 작은 웨딩숍에 갔다. 수십 벌의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나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가장 저렴한 대여용 드레스를 골랐다. 직원이 안타까운 눈으로 신부님 그래도 일생에 한 번인데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괜찮다고 웃어 보였다. 일생에 한 번뿐인 날이 나에게는 가장 지우고 싶은 날이 될 테니까.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10살 때의 추석이 떠올랐다. 그해 엄마는 나와 유나에게 고운 색동 한복을 한 벌씩 맞춰주었다. 내 것은 은은한 연두빛 저고리였고 유나의 것은 화사한 다홍치마였다. 그런데 유나는 자기 한복이 마음에 안 든다며 내 한복이 더 예쁘다고 울며 불며 바닥을 뒹굴었다. 언니 거 입을 거야. 저건 촌스러워. 결국 아빠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연우 너 언니가 돼서 동생한테 그것도 양보 못해. 얼른 바꿔 입어. 나는 눈물을 꾹 참고 연두빛 저고리를 벗어 유나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해 가족 사진 속에서 유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나는 몸에 맞지 않는 낡은 한복을 입은 채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언제나 유나의 빛나는 삶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존재였다. 결혼식 이틀 전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다. 서연우 씨, 강지훈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결혼 후에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그의 문자에는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는 소문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부질없는 희망이 싹텄다. 하지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뭐라고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괜찮아요. 전 원래 이런 삶에 익숙해요라고 말할 수도, 사실은 이 결혼, 죽기보다 싫어요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나는 그가 고마워해야 할 이유도 미안해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히 두 집안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였고 나는 그 거래의 담보물, 살아있는 희생양일 뿐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텅 빈 내 방에 앉아 짐을 쌌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창밖을 보니 거실에서 유나와 엄마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비쳤다. 그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의 커튼을 쳤다. 더 이상 저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 가족, 그러나 단 한 번도 온전히 내 편이었던 적 없는 사람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내일이면 한 남자의 아내가 될 28배 서연우였다. 하지만 그 얼굴, 어디에도 설렘이나 행복은 없었다. 텅 비어버린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거울 속에 비친 것은 행복한 신부가 아니었다.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하얀 옷을 입을 준비를 마친 이름 없는 희생양이었다. 내일이면 나는 이 집을 영원히 떠난다. 벗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잠식하고 있었다. 결혼식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낯설도록 고요한 집안. 평소 같으면 이른 시간부터 유나의 드라이기 소리와 엄마의 부산스러운 발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을 텐데 오늘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텅 빈 무대 위에 나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토스트 한 조각과 메모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엄마의 필체였다. 연우야, 냉장고에 우유 있으니 챙겨 먹고 가렴. 샵에는 아빠가 예약해뒀으니 늦지 않게 가고. 엄마 아빠는 유나 데리고 먼저 좀 떠날게. 유나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바람 좀 쐬어야 할 것 같아서. 이해하지? 잘하고 와라. 이해하지? 라는 물음이 비수처럼 날라와 박혔다. 이해해야만 했다. 나는 언제나 이해하는 딸이었으니까. 딸의 결혼식 날, 가족 여행을 떠나는 부모의 마음까지도 나는 이해해야만 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토스트에 손도 대지 않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메이크업 샵은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로 가득했다. 나와 같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다른 신부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웃고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연신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섞이지 못하는 이물질처럼 지정된 의자에 조용히 앉아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전문가의 손길이 스쳐 지나갈수록 내 얼굴은 점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처럼 변해갔다. 화려한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공허한 눈빛만이 오롯이 나의 것이었다. 어머, 신부님, 혼주분들은 아직 도착 안 하셨어요? 헤어 디자이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입술을 적시며 간신히 대답했다. 아, 네. 집안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아마 예식장으로 바로 오실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목구멍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때 드레스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화면을 열자 내 숨이 턱 막혔다. 언니, 결혼 축하해. 우린 지금 제주도야. 여기 흑돼지 진짜 맛있다. 언니 목까지 내가 다 먹어줄게. 형부랑 싸우지 말고 잘 살아봐. 메시지 아래에는 푸른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유나와 부모님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그 사진 속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완벽하게 삭제된 존재였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아래 십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예식장의 신부 대기실은 쓸쓸할 정도로 넓었다. 하객들을 위해 마련된 수십 개의 의자는 텅 비어 있었고 내 옆에는 축하해주러 온 친구 한 명조차 없었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마네킹처럼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예식장 직원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애써 정면만 응시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지훈 씨가 들어왔다. 말끔한 턱시도를 입은 그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다부져 보였다. 그는 텅 빈 대기실을 한번 훑어본 후 내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이나 경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고 깊은 눈이었다. 많이 기다렸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고개를 젓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차라리 고마웠다. 잠시 후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차가운 내 손을 그의 손바닥 위에 얹었다. 그가 가게이고 내 손을 감싸 쥐는 순간 이상하게도 떨림이 조금 멎는 듯 했다. 결혼식은 마치 꿈처럼 지나갔다. 신랑 측 하객 몇몇이 자리를 채웠지만 신부 측 자리는 끝까지 텅 비어 있었다. 주례사의 긴 이야기도 축가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강지훈 씨의 손을 잡고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식이 끝나고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신혼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강북의
정겨운 골목으로 접어들자 차의 속도가 느려졌다. 차가 멈춘 곳은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 가파른 계단 위에 자리한 낡은 옥탑방 앞이었다. 여깁니다. 우리 집. 그의 말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재벌가의 몰락.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다. 하지만 옥탑방은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작은 옥상에는 주인이 정성껏 가꾼 듯한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낡은 평상 너머로 기와지붕들이 파도처럼 펼쳐진 고즈넉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내가 주변을 둘러보는 사이 옥탑방 문이 열리며 중년의 부부가 나왔다. 강지훈 씨의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나의 시부모님이 될 분들이었다. 나는 드라마에서 보던 냉정한 표정으로 돈 봉투를 내미는 시어머니나 내까짓게 어딜 이라며 호통치는 시아버지를 상상하며 바짝 긴장했다. 하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아버님 강태준 회장님은 사업가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인자한 동네 아저씨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느라 고생 많았다, 아가. 그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게 해서 면목이 없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어머님은 더했다. 그녀는 우아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연우라고 했지? 이리 와보렴. 그녀는 나를 이끌고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소박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침구와 작은 화장대가 놓여 있었다. 급하게 꾸미느라 변변치 않구나. 힘들었을 텐데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렴. 네 집. 그 한마디에 나는 하루 종일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참아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낡고 작은 교자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메뉴는 어머님이 직접 끓이신 구수한 된장찌개와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맛있었다. 식사 내내 시부모님은 내게 불편한 질문 하나 하지 않으셨다. 그저 많이 먹으라며 내 밥그릇 위에 반찬을 얹어주실 뿐이었다. 그 다정함이 낯설어 나는 몇 번이나 울컥했다. 밤이 깊어 나는 혼자 배정받은 작은 방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 북촌의 밤 풍경이 보였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결혼식, 초라한 옥탑방. 분명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리지 않았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는 지난 28년간 친부모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추락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텅 빈 신부대기실의 냉기와 구수한 된장찌개의 온기가 교차하는 밤이었다. 어쩌면 이것은 나락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구원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북촌 옥탑방에서의 며칠은 낯설지만 평온했다. 신혼여행이라 할 만한 거창한 이벤트는 없었다. 그저 우리는 함께 동네 시장을 보고 어머님이 차려주신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밤이 되면 옥상 평상에 앉아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전부였다. 그 시간 동안 강지훈 씨와 나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원치 않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조용한 동거인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다. 아가, 그래도 도리는 해야지. 친정에 한번 다녀오너라. 친정. 그 단어가 가시처럼 목에 걸렸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결혼 후 첫인사. 그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마지막 의무였다. 나는 얼마 안 되는 생활비에서 쪼개어 백화점 식품관에서 가장 세일을 많이 하는 과일 세트와 고급 한과를 샀다. 지훈 씨는 그런 나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내가 낑낑대며 포장 상자를 들자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의 넓은 등 뒤를 따라 걸으며 나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마포의 아파트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며칠 만에 돌아온 그곳은 이제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차갑고 낯설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값비싼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머, 왔니? 엄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건성으로 우리를 맞았다. 아빠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왔나 하고 짧게 툭 던질 뿐이었다. 우리가 내민 과일 상자와 한과 세트를 본 엄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이런 건 뭐? 하러 사왔니? 집에 과일 넘쳐나는데. 엄마는 선물을 거실 구석,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렸다. 그 순간 방문이 활짝 열리며 유나가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유나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과장된 몸짓으로 코를 막았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옥탑방 냄새가 여기까지 배었나 봐. 언니, 고생이 많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소파에 던져둔 샤넬백을 집어들었다. 언니, 이거 봐. 내 새 남친이 사준 거야. 이번 신상이래. 뭐 가격은 얼마 안 해. 한 800만 원. 지훈 오빠, 아니, 이젠 형부인가? 형부 월급 한 서너 달치는 되려나? 아, 맞다. 백수랬지. 미안. 유나는 깔깔거리며 웃었고 엄마는 어머, 우리 유나 남자친구는 능력도 좋네라며 맞장구를 쳤다. 지훈 씨는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다. 분노도 당황도 없는 그의 얼굴을 보니 오히려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저녁 식사는 지옥 그 자체였다. 식탁은 산의 진미로 가득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모든 대화는 유나의 새로운 남자친구 자랑과 내 결혼 생활에 대한 노골적인 동정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자네, 요즘 뭐하고 지내나? 침묵을 깨고 아빠가 지훈 씨에게 물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운 어투였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버님. 사업? 자네 같은 빈털터리가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해? 아내 하나는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아빠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수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때 지훈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저는 남자의 가치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책임감과 아내를 향한 존중의 깊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유나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비웃었다. 어머, 말은 청산 유수네. 책임감, 존중, 그런 걸로 밥이 나와, 옷이 나와.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입을 열려는 순간 유나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래도 뭐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 언니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나라면 지금 이 밥도 못 넘기고 매일 밤 울기만 했을 텐데. 언니는 원래부터 그런 거 잘 참잖아. 그치?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모두의 시선이 날개로 쏠렸다. 나는 떨리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나는 먼저 유나를 바라보았다. 늘 나를 얕잡아 보던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유나야.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가 지금 걸치고 있는 그 명품들, 네가 당연하게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넌 평생을 그렇게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어. 근데 이젠 그것도 끝이야. 나는 고개를 돌려 아빠와 엄마를 보았다. 두 분은 내 기세에 눌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 저는 딸이었나요? 아니면 유나의 인생을 위한 예비 부품, 회사가 어려울 때 내다 팔 수 있는 비상용 담보물이었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두 분의 딸이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걸.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옆에 앉은 남자, 강지훈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이 사람은 가난할지언정 비굴하지 않아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당신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결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나를 경멸과 충격으로 바라보는 세 사람을 향해 마지막 말을 뱉어냈다. 오늘부로 저는 당신들의 딸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제 가족은 이제 이 사람과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북촌의 아버님, 어머님뿐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훈 씨의 손을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다. 지훈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따라주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28년 동안 나를 짓눌러 왔던 뒤기던 서연우라는 이름의 굴레를 맞다리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순간이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 남편이 함께 있었다. 친정집의 육중한 현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차에 오르는 내내, 그리고 차가 마포의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창밖의 불빛을, 그는 앞만 보고 운전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련함과 뿌리째 뽑혀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차가 북촌에 익숙한 골목 어귀에 멈춰 섰을 때
지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힘들었죠. 질문이 아닌 단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잠시 앉아 있더니 골목 어귀에 24시간 편의점을 가리켰다. 따뜻한 거라도 한잔 할래요? 우리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와 손안의 따뜻한 온기가 묘한 위안을 주었다. 그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더는 묻지 않았다. 그저 이제 다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그 담담한 위로가 수백 마디의 미사여구보다 더 깊게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어색한 동거인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통과한 전우가 된 느낌이랄까.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어머님께 배웠고, 지훈 씨는 삐걱거리는 옥탑방 문에 기름칠을 하고 낡은 전등을 갈았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설거지를 했다. 그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을 느꼈다. 내 마음속에서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더 이상 동생 대신 결혼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과묵했지만 다정했고,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내가 악몽을 꾸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밤에는 말없이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다.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 때면 언제나 말없이 다가와 그것을 낚아채 가는 사람이었다. 그의 배려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어 보였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나는 가끔씩 그의 세상이 내가 아는 것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어느 늦은 밤이었다.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옥상 평상에 앉아 통화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달빛 아래 비친 그의 어깨는 낮에 보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단단해 보였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No, the timeline remains unchanged. We proceed as planned. Just monitor the stock fluctuations and report back to me directly. Avoid any contact with the internal informants for now. It's too risky. 아니, 일정은 변경 없어. 계획대로 진행해. 주가 변동만 주시하고 나한테 직통으로 보고해. 내부 정보원들과의 접촉은 당분간 피해. 너무 위험해. 그가 쓰는 단어들은 내가 알던 작은 사업을 준비하는 백수의 그것이 아니었다. 주가 변동, 내부 정보원, 마치 거대한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 같았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으로 전화를 끊었다. 아, 잠깼어요? 미안해요. 시끄러웠죠. 아니에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 알던 해외 클라이언트가 컨설팅을 부탁해서 프리랜서로 작은 용돈벌이 좀 하고 있어요. 그의 설명은 빈틈없어 보였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은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에게도 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터였다. 마치 내가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전부 털어놓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은 한 번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늦은 밤이면 검은색 고급 세단이 우리 옥탑방 골목 아래에 조용히 멈춰 서곤 했다. 그러면 잘 차려입은 비서 같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왔고, 지훈 씨는 그와 잠시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 돌려보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몇 번 목격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나는 그저 내 눈앞의 현실에 충실하기로 했다. 이 소박한 옥탑방에서 따뜻한 시부모님과 과묵한 남편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의 평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과분한 행복이었다. 나는 매일 가계부를 썼다. 식비 10,000원, 교통비 5,000원. 빡빡한 살림이었지만 마음은 부자였다. 내 손으로 이렇게 꾸려가는 삶.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유로운 나날들이었다. 시간은 흘러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다. 어머님은 다 늙어서 무슨 생일이냐 하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나는 꼭 내 손으로 근사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었다.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그 마음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었다. 어머니, 혹시 특별히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녁 설거지를 하며 넌지시 묻자 어머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수줍게 웃으셨다. 글쎄, 옛날에 네 아버님이랑 연애할 때 남대문 시장에서 먹었던 갈치조림이 가끔 생각나긴 하더라. 그 집이 아직도 있으려나 몰라.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시장에서 가장 실한 은갈치를 사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잡채와 소고기, 미역국까지 완벽한 생신상을 차려드리겠다고. 그러려면 적어도 50만 원 정도는 필요했다. 내가 모아둔 비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그날 밤 나는 가계부를 몇 번이나 들춰보았다. 그리고 큰 마음을 먹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인 강지훈 씨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그는 나에게 생활비를 주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묻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리도 어렵게 느껴지는지. 나는 잠든 그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며 내일 아침 그에게 건넬 말을 수십 번이나 연습했겠다. 옥탑방 왕자의 비밀은 잠시 잊기로 했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게 된 이 새로운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였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머님이 깨시기 전 지훈 씨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다. 그는 이미 일어나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의 옆모습은 유난히 진지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저기, 지훈 씨. 그는 노트북에서 두 눈을 떼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네, 연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 주가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제가 제대로 된 생신상을 한번 차려드리고 싶은데 나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민망하고 어려웠다. 마치 내가 그의 돈을 탐내는 속물처럼 보일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생활비 좀 미리 당겨 받을 수 있을까요? 한 50만 원 정도만. 내 말이 끝나자 그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는 그런 거였어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연우 씨. 장 보러 갈 때 계좌로 보내줄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다 사요. 그의 가벼운 승낙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나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완벽한 생신상을 차릴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최고의 재료를 사기 위해 나는 큰 마음을 먹고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식품관으로 향했다. 북촌의 재래시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선하고 좋은 물건들이 가득한 곳. 예전의 나라면 감히 들어설 엄두도 못 냈을 곳이었다. 백화점 식품관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카트를 끌며 수산물 코너로 향했다. 은갈치가 진열된 곳 앞에서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제주에서 갓 잡아 올린 은갈치는 눈부신 은빛을 뽐내며 누워 있었다. 가격표를 보니 한 마리에 1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오늘만큼은 가격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님의 기뻐하실 얼굴을 떠올리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이걸로 한 마리 주세요. 내가 막 지갑을 꺼내려던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귀에 익은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형님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이실까? 이런 비싼 데에는 언니랑 안 어울리는데. 고개를 돌리자 아니나 다를까. 유나였다. 친구인 듯한 여자와 팔짱을 낀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유나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꼴 좀 봐. 시장 바닥에서나 입을 법한 옷을 입고 백화점은 왜 왔대? 설마 저 갈치 사려는 건 아니지? 저거 한 마리면 언니네 한 달 생활비 아니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수산물 코너 직원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유나를 무시하고 계산을 하려 했다. 하지만 유나는 내 앞을 가로막고 섰다. 왜 대답이 없어? 혹시 돈 없어서 그러는 거야? 에이, 설마. 그래도 우리 형부가 있는데 백수라도 아내 밥은 굶기겠어? 유나의 친구가 옆에서 킥킥거리며 거들었다. 유나야, 너무 그러지 마. 형님 상처받겠다. 원래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은 더 세잖아. 그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사방에서 나를 찔러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비켜, 유나야.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이 왜 없어? 우리 언니가 돈 없어서 망신당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그냥 봐. 차라리 내가 사줄까? 5만 원이면 되니? 유나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 눈앞에서 흔들었다. 그 순간 내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내가 소리치려던 바로 그때였다.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문자 알림음이었다.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대여섯 번이 계속해서 울렸다. 유나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어머, 그 와중에 돈 들어오나 보네? 어디 보자. 형부가 생활비
얼마나 보내줬을까? 5만 원? 10만 원? 유나는 차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리고 화면을 들여다본 유나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유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입은 살짝 벌어졌다. 휴대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뭔데 그래? 유나의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억! 오! 오억!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백화점 식품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나는 얼른 유나의 손에서 휴대폰을 되찾아 왔다. 화면에는 은행 앱의 입금 알림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KB국민은행 강지훈님께서 510원 입금하셨습니다. 50만 원이 아니었다. 5억 원. 명의의 개수를 몇 번이나 다시 세어보았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지훈 씨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미안해요, 연우 씨. 깜빡하고 열 몇 개 더 붙였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님 생신 선물로 좋은 가방이라도 하나 사드려요. 남는 건 연우 씨 비상금으로 쓰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앞에는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 유나가 서 있었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과 불신으로 흔들리는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다. 유나의 친구와 수산물 코너 직원, 그리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어버린 유나를 지나쳐 아까보다 훨씬 더 당당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말했다. 여기서 제일 크고 좋은 걸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저기 저 전복이랑 한우도 제일 좋은 부위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계산은 저 카드로 할게요. 나는 지갑에서 지훈 씨가 줬던 블랙카드를 꺼내 내밀었다. 그 카드는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었다. 유나는 그 카드를 보고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다. 나는 내 할 말을 마친 배우처럼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 등 뒤로 느껴지는 수십 개의 경외와 질투 어린 시선들을 즐기면서. 하지만 백화점을 빠져나오는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통쾌함도. 잠시 머릿속은 온통 5억 원이라는 숫자로 가득 찼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강지훈이라는 남자. 그의 정체는 대체 뭘까? 나는 카트에 담긴 값비싼 식재료들을 내려다보았다. 이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밀의 서막이었다. 백화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갓 잡은 생선처럼 심장이 파닥거리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와 그걸 몇 개 더 붙였다는 상식 밖의 문자로 가득 차 있었다. 옆자리에 놓인 값비싼 식재료가 담긴 쇼핑백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가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거대한 사기극에 내가 휘말린 것은 아닐까? 수만 가지의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택시 손잡이를 쥔 손이 잘게 떨렸다. 빨리
그를 만나야 했다. 만나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물어야만 했다. 택시가 북촌 골목 어귀에 멈추자마자 나는 거의 뛰어들다시피 옥탑방으로 향했다. 가파른 계단을 단숨에 올랐다. 삐걱이는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지훈 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훈 씨,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증거물이라도 되는 듯 입금 내역이 떠 있는 휴대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대체 뭐예요? 5억 원이라니. 지훈 씨, 대체 무슨 돈이에요? 혹시 나쁜 일이라도 한 거예요?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이런 돈 필요 없어요. 내 목소리는 다급함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 예상과 달리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내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화면을 껐다. 진정해요, 연우 씨. 앉아서 이야기해요. 앉아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발 설명 좀 해줘요. 이제 전부 말해줄 때가 된 것 같네요. 그가 나를 소파에 앉히려는 순간 안쪽 방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걸어 나온 두 사람의 모습에 나는 숨을 멈췄다. 평소에 소박한 옷차림이 아닌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의 아버님과 우아한 트위드 투피스를 입으신 어머님이셨다. 두 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소시민의 그늘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내가 뉴스에서나 보던 거대 기업을 이끄는 총수의 위엄과 기품이 서려 있었다. 아가, 많이 놀랐을 테지. 아버님 강태준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너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아버님이 천천히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세간에 알려진 대로 JW 그룹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자금난 때문이 아니었어. 진짜 위기는 내부에 있었지.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십 년간 나를 보좌했던 자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배신을 꾸미고 있었던 게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그 배신자를 색출하고 그의 뒤에 있는 세력까지 모두 밝혀내기 위해선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일부러 부도서를 흘리고 회사가 망한 것처럼 위장했던 게야. 우리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누가 우리 곁에 남고 누가 우리를 배신하는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 나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 씨의 유창한 영어 실력, 늦은 밤에 비밀스러운 통화, 옥탑방을 찾아오던 정장 차림의 남자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지훈이는 겉으로는 망한 집안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물밑에서는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던 게다.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그 쥐새끼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회사는 이제 완벽하게 정상화되었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가 더 단단해졌지. 아버님의 설명이 끝나자 어머님이
나에게 다가와 차가워진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아가, 우리는 널 시험한 게 아니란다. 그저 우리의 진짜 가족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모두가 우리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너만이 우리 곁에 와주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 그 자체로 우리를 대해 주었어. 텅 빈 결혼식장을 혼자 지키면서도, 모욕적인 친정 방문을 견뎌내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지.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진심으로 대한 너야말로 진짜 우리 며느리다. 진짜 우리 며느리.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서러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거대한 위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지훈 씨가 내 앞에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미안해요, 연우 씨. 처음부터 모든 걸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의 진심이 너무 귀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내 욕심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5억 원은 실수도 장난도 아니에요. 그동안 당신이 감내해야 했던 모든 상처와 모욕에 대한 내 최소한의 사과이자 내 아내가 되어준 당신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희생양으로 팔려왔다고 생각했던 결혼. 절망의 끝이라고 믿었던 옥탑방에서의 삶.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였음을 깨달았다. 그 작은 옥탑방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거대한 반전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북촌 옥탑방의 좁은 창으로 보이던 잿빛 기와지붕 풍경은 이제 평창동 대저택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드넓은 정원으로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낡은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채 빡빡한 생활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대신 잘 가꾸어진 정원을 산책하고 어머님과 함께 다도를 배우며 지훈 씨와 나란히 앉아 그가 추천해준 책을 읽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겠다. JW그룹의 화려한 부활은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강태준 회장의 치밀한 계획과 위기를 기회로 만든 아들 강지훈의 경영 능력이 재조명되었고 주가는 이전보다 몇 배나 폭등했다. 사람들은 JW그룹의 재기를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내게 기적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를 보며 웃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 아가, 밥 먹자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시부모님이 있다는 것. 온전한 내 편, 나의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그 평화로운 오후는 유난히 햇살이 좋았다. 나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뱃속에 작은 생명을 느끼고 있었다. 지훈 씨와 나의 아이. 모든 상처를 보상받는 듯한 내 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때 저택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인터폰 벨소리가 울렸다. 누구세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이어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얼굴들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화면 속에는 잔뜩 멋을 낸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 뒤에 바싹 붙어선 유나가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와 감출 수 없는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사모님, 서진태 사장님, 내외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주머니의 물음에 나는 잠시 대답할 수 없었다. 지훈 씨는 서재에 있었고 시부모님은 외출 중이셨다.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서연우가 아니었다. 나는 JW그룹의 며느리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대답했다. 응접실로 안내해 주세요. 잠시 후 응접실에 들어선 세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 사방을 둘러보았다. 높은 천장과 값비싼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들. 그들의 눈은 마치 박물관에 온 관광객처럼 노골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머머, 우리 연우. 이런 데서 살고 있었구나. 아이고, 고생 많았다. 내 딸. 엄마가 달려와 내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아빠는 헛기침을 하며 위험 있는 척 소파에 앉았다. 연우야. 그간은 아비가 오해가 좀 있었다. 사업이 어렵다 보니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다 지난 일이니 잊어버리자꾸나. 가족끼리 얼굴 붉혀서 뭐 하겠니? 마치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자기가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내 침묵이 어색했는지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섰다. 언니, 나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언니가 이렇게 잘 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린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자매였잖아, 그치?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차가운 표정을 풀지 않자 결국 아빠가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라 내게 할 말이 있어서다. 우리 회사가 JW 그룹 납품이 끊기면서 거의 부도 직전이다. 이건 다 우리 집안이 강 회장님 댁에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야.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말인데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지 않겠니? 제자리요? 그래, 제자리. 원래 이 결혼은 처음부터 유나와 지훈 군의 것이었잖아. 네가 잠시 그 자리를 맡아준 것뿐이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잠시 자리를 맡아줘? 이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엄마가 아빠의 말을 거들었다. 맞아, 연우야. 넌 이제 할 만큼 했어.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이혼하고 원래 주인인 유나한테 그 자리를 돌려주렴. 그게 순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사는 길이야. 그 순간 유나가 기다렸다는 듯 지훈 씨를 향해 교태 섞인 목소리를 냈다. 아, 지훈 씨가 어느새 서재에서 나와 내 옆에 서 있었다. 형부, 아니, 지훈 오빠? 기억하죠? 어릴 때 오빠가 절 구해줬던 거. 사실 전 그때부터 오빠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우리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어때요? 언니는 사랑 없이 결혼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나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인간이 맞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내 손이 분노로 떨려왔다. 내가 막 입을 열어
이들에게 평생 후회할 말을 퍼부으려던 그때였다. 지금 내 집에서 내 며느리에게 무슨 끔찍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관 쪽에서 들려온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외출해서 돌아오신 아버님과 어머님이셨다. 두 분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아빠는 강 회장님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버님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버님은 성큼성큼 걸어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벌레 보듯 내 가족들을 쏘아보았다. 제자리? 순리? 당신들이 말하는 제자리가 어디고 순리가 무엇이오? 자식의 행복보다 거래를 우선시하고 한 자식은 떠받들고 한 자식은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게 당신들 집안의 순리인가? 어머님도 내 옆에 서서 거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당신들이 버린 딸, 당신들이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 고생시킨다며 조롱했던 내 며느리가 바로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준 진짜 보석입니다. 당신들 딸 유나, 우리 집안의 문턱을 넘기엔 그 아이의 인성과 심성이 너무나도 천박하고 더럽군요. 세 사람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유나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고 엄마 아빠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다. 마지막으로 지훈 씨가 나섰다. 그는 내 손을 단단히 잡으며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유나 씨, 당신을 구했던 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게 당신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내는 처음부터 서연우, 이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는 내 인생에 단 1초도 존재한 적 없으니 그 가짜는 착각은 이제 그만두시죠. 모든 심판이 끝났다. 나는 지훈 씨의 손을 잡은 채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세 사람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들으셨죠? 이게 제 대답이고 제 가족의 대답입니다. 두 번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들은 오늘부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경비팀에 연락했다. 잠시 후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세 사람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끌고 나갔다.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와 함께 28년간 나를 올가매던 마지막 남은 족쇄가 쿵 하고 풀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 진짜 가족들의 품에 안겨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내 과거를 향해 내려진 마지막 사형 선고처럼 응접실 안을 무겁게 울렸다. 잠시 동안 그 공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유나가 뿌리고 온 저렴하고 독한 향수 냄새만이 그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처럼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다녔다. 나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로 나의 28년이, 나를 올감했던 모든 굴레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속이 시원했지만 동시에 심장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내게 남긴 마지막 상흔이었다. 그때 내 어깨를 감싸 안은 아버님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아가.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깊게 잠겨 있었다. 그 속에는 내 가족에 대한 분노와 나를 향한 깊은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머님은 내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셨다.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저런,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이 돼서 저럴 수가 있니? 널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뜻이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버님은 나를 소파에 앉히시고는 내 맞은편에 서서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마치 방금 쫓겨난 그들의 등 뒤에 대고 외치는 마지막 심판의 언어 같았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인격의 깊이에서 나오는 법이다. 제 딸이 진흙 속에 묻힌 진주인 줄도 모르고 눈앞에 돌멩이만 탐하다니. 저들은 평생을 가도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게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내 가족의 위선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아버님이 대신 해주고 계셨다. 스스로 제 복을 걷어찬 게지. 자기들이 버린 딸이 하찮게 여겼던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지그류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운 복덩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복덩이.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 눈물을 쏟았다. 평생을 짐으로, 희생양으로 살아온 내게 누군가 복덩이라고 불러준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님은 손수건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속삭였다. 그래, 연우야. 넌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야. 이 집의 소중한 안주인이자 내 딸이다. 그러니 이제 그 못된 인연은 다 잊어버리렴. 내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고 행복해질 일만 생각해야지. 알겠지? 내 딸. 그 말이 귓가에 울리는 순간 나는 어머님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다. 18년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모정이 시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나를 감싸 안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지훈 씨가 내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일으켜 세더니 넓은 품으로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자 그의 심장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안정적이고 힘찬 박동. 다 끝났어요, 연우 씨. 그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을 아프게 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평생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살짝 떼어놓고 내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부잣집 딸 서윤아도 아니고 JW 그룹의 안주인도 아니에요. 옥탑방에 낡은 싱크대 앞에서 서툰 솜씨로 찌개를 끓이던 당신. 텅 빈 결혼식장을 혼자 지키면서도 내 부모님께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던 당신. 처음부터 끝까지 서연우, 당신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의 고백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존재를 온전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다시 한번 깊이 안겼다. 응접실의 따스한 조명 아래 나를 감싸는 세 사람의 온기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든든했다. 나의 오래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최후의 심판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그 심판대 위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받은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온전히 재편되었다. 과거의 나는 죽고 나는 새로 태어났다. 더 이상 누구의 들러리도 대체품도 아닌 오롯이 서연우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한 사람이자 JW 그룹의 안주인으로 나의 옛 가족에게 내려진 심판은 가혹하고 철저했다. 아버님의 분노는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다. JW 그룹은 서진태 사장의 회사에 대한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했고 업계에 그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한 소문을 은밀히 퍼뜨렸다. 대기업의 신뢰를 잃은 중소기업이 버텨낼 재간은 없었다. 아빠의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신문 기사를 통해 접했다. 한때는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아빠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다. 유나의 몰락은 더욱 처절했다. JW 그룹의 며느리 자리를 꿰차려다 망신만 당한 이야기는 강남 사교계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속물적인 친구들은 조롱과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녀가 자랑하던 재벌 남자친구는 그런 수준 낮은 지방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냉정하게 돌아섰다. 인스타그램 속 화려했던 그녀의 세상은 거짓말처럼 멈춰섰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유나는 사기꾼 같은 남자에게 걸려 얼마 남지 않은 돈마저 모두 잃고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고 했다. 가끔 우리 집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평창동 저택 근처를 서성이는 유나를 봤다고 했다. 짙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담장 너머를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초라하게 발길을 돌리곤 했다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나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반면 나의 시간은 앞으로 그리고 위로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평창동 대저택의 아름다운 인형으로만 머물고 싶지 않았다. 지난 세월 동안 억눌려 왔던 나만의 꿈,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싶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지훈 씨와 시부모님께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외로 아버님은 누구보다도 내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네가 가진 섬세함과 따뜻함이라면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옷을 만들 수 있을 게다. 돈은 걱정하지 마라. 이건 투자가 아니라 내 며느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축하 선물이다. JW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내 이름의 이니셜을 딴 패션 브랜드 IW, SEO가 탄생했다. 나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원단을 고르기 위해 동대문, 시장을 누비고 디자인 스케치에 몰두하며 밤을 새웠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 손으로 잡고 달리는 기분이었다. 지훈 씨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는 내가 야근하는 날이면 도시락을 싸들고 사무실을 찾아왔고 복잡한 계약서를 검토해주며 든든한 법률 자문이 되어 주었다. 내가 론칭 쇼를 앞두고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니 분명 해낼 수 있다. 고 속삭여 주었다. 마침내 CEO의 첫 번째 컬렉션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화려한 레온웨이 무대 뒤에서 나는 만삭의 몸으로 쇼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려왔다. 그때 지훈 씨가 나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나비 모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비는 새로운 시작과 부활을 상징한대요. 당신의 날갯짓을, 당신의 제국을 항상 응원할게요. 그가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는 순간 쇼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향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섰다. 객석 맨 앞줄, 나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지훈 씨와 시부모님이 보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저는 한때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YWSEO는 단순히 옷을 파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서연우들에게 당신도 당신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선물하는 브랜드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지훈 씨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뱃속의 아이가 엄마의 행복에 화답하듯 부드럽게 발길질을 했다. 아가,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 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만을 물려줄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해줄 거야. 나는 지훈 씨의 손을 잡고 쇼장을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50만 원을 빌리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초라한 옥탑방의 새댁은 이제 없었다. 나는 나만의 제국을 세운 여왕이자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강인한 엄마였다. 이것이 나의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이자 눈부시게 찬란한 행복의 시작이었다.